BK 뉴스입니다. 후지타 유코 메이지 대학 교수는 한때 도쿄의 젊음의 상징이었던 시부야가 한류로 인해 무너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3차 한류붐을 맞은 현재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은 한류의 거리인 신오쿠보 지역으로 이동해버렸다는 것인데요. 또한 겐다이 비즈니스는 진짜와 같은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유행어로 만들어 한국어가 섞인 믹스 언어를 자신들만의 언어로 만들어내고 있는 일본의 젊은 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열강들의 세계 식민지 시대였던 19세기부터 20세기에는 지배하는 국가의 언어와 피지배되는 국가의 언어가 탄생되었다면서 일본어라고 생각하는 많은 단어들 중에도 중국에서 넘어온 단어들이 있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서양에서 많은 외래어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것이 이번에는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관계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김치, 국밥 등 음식에 대한 어휘가 고작이었으며 한국어가 어떤 울림을 가진 언어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지금은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등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한국어 문구들이 일상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칸 겐다이는 일본 영화가 한국에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한국이 가져가 버린 충격에서 3주 남짓 지난 지금 6주 만에 일본의 극장 관객 순위 랭킹의 정상에 올라 3주 연속 1위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일본에서만 39억엔의 흥행 수입을 기록하여 이전 30억엔의 최고 매출 기록을 갖고 있던 한국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얼마 전 일본의 TV와 주요 언론들이 마치 아시아의 쾌거인 것 마냥 기뻐했지만 현실은 정부가 스스로 나서 혐한을 부추기고 조롱하는 사이 이웃나라 한국으로부터 추월을 당했을 뿐이라며 마에다 유이치 등을 비롯한 영화 비평가들의 엄격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한국의 오스카 수상으로 아시아에선 한국 영화가 1등이라고 완전히 서열이 굳어져 버렸다면서 구로사와 아키라 같은 위대한 감독들이 쌓아올린 평판에 안주하여 이제는 도저히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저 국내에서의 흥행만 노리는 기획만 양산해온 것이 원인이며 작년 기준 연간 50위권 내의 작품들을 봐도 원작물은 고작 한 편뿐이고 히트작이 아니더라도 의욕적으로 기획작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내놓는 한국 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발상이 다름을 비통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달리 관객 동원 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대형 작품이라도 실패작은 한눈에 알아채고 언론에서 통렬히 비판을 하는데 그런 정보 공개와 비평의 시각이 있기에 작품의 경쟁력도 생기는 반면 일본에서는 방송사가 제작에 가담한 작품의 경우는 눈치를 보고 비평조차 꺼리는 분위기이기에 한국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상을 수상한 일본 출신 미국인인 카즈히로가 기쁨의 자리여야 할 수상 후 회견에서 순종을 강요하는 일본 문화가 진절머리가 나서 일본을 떠났다라며 일본 사회의 폐쇄성을 거칠게 비판해 충격을 안긴 부분을 언급한 기사는 갈라파고스가 되어버린 일본 영화계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카즈히로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정말 그렇다. 최근 일본 영화는 재미가 없고 좋은 배우도 뜸해졌다. 반면 최근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매우 잘 만들어져 꽃받친 한류 드라마와는 다르고 마음속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리얼리티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한국 영화를 누가 보냐라고 열폭하며 일본은 애니메이션 대국으로 일본을 자랑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호의 차이라고 본다. 한국 영화는 20년 이상 전부터 국책으로 헐리우드를 의식한 작품이 많았다. 허나 최근 일본 영화는 젊은 배우들을 기용한 드라마 연장 형태뿐이므로 지긋지긋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라며 일본 영화에 대한 애석함을 보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분야가 어디 영화뿐이겠습니까마는 지금이라도 일본은 퇴보하지 않으려면 한반도 문화를 전수받던 과거처럼 다시 한국을 열심히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삼성그룹과 CJ그룹, 중앙그룹을 만든 이병철, 그리고 그의 배우자 박두울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의
이인희, 이맹희, 이창희, 이숙희, 이덕희, 이건희, 그리고 이명희까지 이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현재 한솔그룹, CJ그룹, 세한그룹, LG그룹, 삼성그룹, 신세계그룹의 주인입니다. 이 중에서 CJ그룹의 딸 이미경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그녀의 영어 이름은 미키 리. 경기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가정관리학을 공부하였고 이후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지역학 석사, 그리고 중국 푸단대학교에서 중국 역사학 박사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이미경은 1998년부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사업을 본격적으로 흔들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CJ ENM에서 엠넷과 슈퍼스타 K의 대성공을 이끌었고 봉준호 감독의 마더, 박찬욱 감독의 박쥐, 친절한 금자씨 등의 영화 총제작자,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회사에 대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이미경이라는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여기에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MBN이 단독 보도로 박근혜 정권의 전 핵심 수석과 CJ그룹 최고위층 인사 간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였는데요. VIP의 뜻이며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밝혔습니다. 결국 이미경 부회장은 2014년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고 한동안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국 이미경 부회장이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고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책임 프로듀서를 맡은 것인데요. 오스카 수상식에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수상 소감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감독이나 배우가 수상 소감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거센 압박을 받았음에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의 투자를 꾸준히 지속해왔던 점과 오스카 수상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금을 들인 것은 한국에선 다소 생소한 미국의 수상작 선정 방식 때문인데요. 시상식 전에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 약 8,000명의 투표를 하여 후보작과 수상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이 회원들에게 생소한 내용이라면 사실상 수상이 힘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학적인 돈과 감각적인 센스를 발휘해 이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이미경 부회장이 진두지휘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기생충의 글로벌 초대박 행진은 봉준호 감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해외 언론들이 이미경 부회장을 함께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그리고 이미경 CJ 부회장을 포함해 9,000여 명의 한국 예술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며 블랙리스트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영화 기생충은 지금 빛을 보지 못했다 전했습니다. LA타임스는 기생충 책임 프로듀서 미키 리에 대해 7가지 알아야 할 점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이 하버드를 졸업한 것과 슈렉, 쿵푸 판다를 제작한 드림웍스를 초기에 알아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한 데다가 1998년 한국에서 최초로 멀티플렉스 상영관 CGV를 만든 것, 2017년에는 서울의 세계 최대 아이맥스를 연 것,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영화광인지, 그리고 그 열정을 사업으로 옮기고 있다는 소개도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호주의 대표 미디어 ABC는 포춘의 기사를 인용해 영화 기생충의 투자자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벌가의 일원이다. 사회 엘리트의 전형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이 영화 기생충이 말하는 재벌가의 전형적인 예이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여성 영화 프로듀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이 수상소감 발표 당시 입었던 드레스도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예계 전문 미디어죠.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이미경 부회장은 자신이 입었던 드레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소장했던 꼼데 가루송 빈티지 자켓이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문구들을 새기면 정말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 나 정말 진지해요. 기생충은 쿨하다 등 영화 기생충 속 명대사들을 검은색 밴드 위에 새겼고 검은색 밴드 또한 기생충 영화 포스터에서 눈을 가리는 검은색 밴드를 표현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여러분의 앞잡이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제목,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다시 작년 7월, 8월, 9월 약 3개월 동안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8% 하락을 가져왔던 당시와 비슷하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마친 오늘 미국 주요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3대 지수 모조리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1%, 106.08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인덱스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다우지수는 그 밑에 있습니다. 다우지수 167.91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 106포인트, S&P 500 인덱스 23.9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0.016, 약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오르지만 안전자산의 선호도 멈추지 않았다. 이 부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를 앞에서 끌고 간 앞잡이는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왜 올랐느냐? 모건 스탠리는 오늘 아마존을 자신들의 핵심 관심 종목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을 관심주로 올려놓은 이유가 황당한데요. 아마존은 지금 배당을 안 하죠. 왜냐하면 성장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 즉 자본 지출을 지속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채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최근의 금리 하락, 채권 금리 하락으로 부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아마존의 비용, 부채 비용의 감소, 이로 인해서 자기들은 당연히 순이익 증가에 유리한 환경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로 올랐습니다. 좀 황당하긴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듯이 지난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실적과 함께 올랐던 증시가 오늘도 이게 지금 종가 차트가 아닙니다. 5시 정도 시간이 좀 종가 기준에서 좀 앞서 있는데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2128달러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존과 함께 또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이 AI죠? 인공지능 관련해서 핵심 기술주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로얄 뱅크 오브 크레딧 스코틀랜드 은행 겁니다. 영국의 은행이죠. RBC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에 251달러에서 301달러로 목표가를 약 20%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26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 왜 목표가를 상향했느냐? 그걸 보면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도 약간 힌트를 낼 수 있습니다. RBC가 엔비디아 주가를 약 20% 상향하면서 그 핵심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타난 게임, 집에서 안 나가고 게임만 한다는 얘기죠. 그 현상과 데이터 센터의 증설,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매출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근데 왜 데이터 센터가 증설하느냐? strong demand from cloud. 클라우드 시스템의 강한 시장 수요에 기반한다. 이로 인해서 이걸 볼 때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는 더 좋게 본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여러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거 반도체와 그대로 연결되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1.2% 이상 올랐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 당연히 오늘
주요 반도체 종목들 모조리 올랐습니다. 예. 이게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러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 저변에 조금씩 계속되는 이 불안감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불안감을 뭐라고 하죠? 증대시킨다고 하나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중국의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무려 50%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스마트폰 시장, 특히 애플과 같은 화웨이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중요한 소비 시장이죠. 그런데 1분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50%나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예상 기사를 찾아보니 생산량도 1분기에 상당 부분 하락할 것이라는 뉴스가 눈에 띕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1분기 스마트폰 생산량은 12% 감소를 예상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2% 예상에서 아이폰이 10% 정도 감소한 4,100만 대 생산을 예상했고요. 화웨이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15% 감소해서 4,250만 대의 생산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12%, 10%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당연히 판매량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생산이 줄었으니 저만큼 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죠. 생산이 줄었으면 노동시간도 줄고, 노동시간이 줄었으면 전체 임금도 줄 수밖에 없고, 임금이 줄면 당연히 소비도 줄어든다.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아무튼 스마트폰 생산량은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주가의 마이너스 영향이죠. 물론 1분기에 이렇게 감소한 건 2, 3분기에 곧바로 다시 만회할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그 얘기는 1분기 기업의 어닝은 예상보다 더 나쁘다는 거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좀 나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앞서 하웨이가 15%, 아이폰이 10% 이렇게 생산량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적은 영향을 보인다. 몇 퍼센트? 3% 정도만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7,150만 대 생산을 예상한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 다행인 이유를 이 회사가 어디냐? 트렌드포스라는 회사입니다. 트렌드포스는 그 이유를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 기지는 베트남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방송에서 제가 분석할 건데요. 이미 삼성의 휴대전화 부품도 EMC 등, 즉 대만의 업체들로부터 받는 부품이 있는데 대만의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중국에서 생산은 지금 중단되어 있기도 하고 설사 어제부터 생산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2주간 격리,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최소한 2주에서 4주, 앞으로 2주에서 4주 동안 부품 조달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삼성도 부품 재고량이 급감해서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거, 그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CNBC, 오늘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1.2% 이하로 내다봤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1.2%는요. 작년 4분기 2.1% 성장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런데 기사 보셨죠? Must stock, don't seem to care. I don't care. 나 신경 안 쓸래. 주식시장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참 황당하긴 하죠. 펀더멘털과 주가가 완전히 괴리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나이트메어, 악몽이죠. 나이트메어 for global tech. 즉
어제 방송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훼손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 심상치 않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블룸버그도 오늘 뉴스에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악몽의 just beginning, 이제 시작이다. 그거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JP모건에서 미국의 10년 만기와 2년 만기, 그 다음에 주요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먼저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1.5%에 달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높았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그 다음에 2016년, 그리고 작년 초죠. 작년 6, 7, 8, 8, 9 뭐 이때였습니다. 이 작년 최근 10년 동안 1.5% 10년 만기 채권이 1.5%에 내려오면 어김없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저 시기 뭐였죠? 예,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빨간색 침표 오른쪽에 또 보이시죠? 예, 오늘 1.53%까지 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걸 JP모건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요 만기별 채권 금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맨 위에 3months입니다. 3개월 만기 노트죠. 3개월 만기 채권 금리는 1.561%, 1년 만기 채권 금리는 1.464%. 딱 보시면 아시겠죠? 3개월 금리가 1년 만기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1.375%. 맞죠? 1년 만기가 2년 만기보다 금리가 높아요. 5년 만기 금리 1.367. 보이시죠? 5년 만기 금리가 2년 만기 금리보다 낮아요. 그리고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1.547%, 30년 만기 채권 금리는 2.021%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게 월요일 기준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장이 마친 지난주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기준 금리인데요. 이 금리 오늘 채권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여기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만기와 3개월 만기 금리 역전 0.1% 역전됐고요. 2년 만기와 1년 만기 이것도 0.09%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5년 만기와 2년 만기의 차이는 0.01% 역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년 만기 채권금리와 3개월 만기 채권금리도 0.02% 인버트 역전됐습니다. 그나마 경기 침체, 경제 위기의 신호라고 하는 10년 만기 마이너스 2년 만기는 현재 0.17% 플러스된 상황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0.31까지 올라갔던 이 스프레드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아무튼 10년 만기 마이너스 2년 만기 채권 금리를 빼고는 모조리다. 저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 역전 현상을 좀 더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위에 보면 차트가 두 개 있죠. 위에 하얀색 차트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고요. 파란색 차트는 3년 만기 채권 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파란색 3개월 만기 채권 금리가 10년 만기 채권 금리에 닿는데 스프레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0.02%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스프레드입니다. 3개월 금리와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스프레드가 빨간색, 저게 0이고요. 그러니까 0이 똔똔인데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역전된 시점, 2019년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9월 중순에 무슨 일이 있었죠? 레포 금리의 무지한
유동성 퍼붓기 전까지 저 노란 박스 기간 동안 미국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저 당시 주가만 빠졌던 게 아니라 달러화 인덱스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다. 앞에 이거 기억하십시오. 2019년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노란 박스 날짜 기억해 주셨죠? 이제 달러화 인덱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화 인덱스 저 당시 왼쪽에 빨간 화살표 보이죠? 7월부터 9월까지 달러화 인덱스는 95.5에서